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머릿말에 이어서 제2부 디지털 시대와 나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 부제가 참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죠. 그리고 제1장이 2부의 1장은 시대의 변화와 자아 찾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서술한 부분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특히 1장의 1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1장의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은 시대 변화 자아 찾기라는 그 제목 아래 보면 들어가며라는 이제 그 표가 있죠. 하나의 이런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의 그 지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신해철 가수의 나에게 쓰는 편지 1991년 노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BTS의 RM이라고 하죠. 랩몬스터 라고 또 얘기하는 김남준의 2018년 9월 24일 날 UN에서 했던 문의 그 요약본이 영어로 했던 연설의 이제 그 국문 번역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단 먼저 1절을 들어가기 전에 이 들어가며라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생각해 볼 거리 지문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이제 일단 개인인 나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성찰을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해철 가수의 이 나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그 김남준 RM의 연설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선, 나의 시선과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찾아내자.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또 발견하고 나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내 이름을 발견해서 결국 자아의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나를 찾자라는 이런 주제인 것 같아요. 소중한 나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신해철 가수가 얘기했던 것도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김남준의 연설을 통해서도 결국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나 스스로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이런 표현도 나오죠. 거기에 보면 시적인 표현으로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소리와 신념을 듣고 싶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와 나의 신념, 나의 이름 이것은 다 나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도 관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인생관, 나의 인생관과 나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신해철과 김남준 두 가수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배 가수와 또 후배 가수가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의 진정한 나를 찾는 이 작업이 이런 성찰 과정이 매우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맨 밑에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앞에 두 가지 가수들의 그 노래 가사와 그리고 연설문을 통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목소리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꿈꿔본 적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 있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나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 내용을 10년 뒤의 나에게 지금의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하나의 편지로 써서 나의 목소리로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RM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름은 무엇인지 스스로 말해보세요라고 이제 결론을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정체성에 관한 기록을 10년 뒤에 나에게 하나의 쓰는 편지로 남겨보는 이런 여러분에게 부여된 숙제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신해철 가수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직접 노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1991년도 노래인데 20세기 말에 나온 노래라고 해야겠죠. 지금 21세기에 사는 여러분이지만 그러나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소중한 가치에 대한 그 관심이나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네, 여러분에게도 지금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가 하나의 숙제로 주어집니다. 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말을 하지 넌 아직도 너의 길을 두려워하고 있니 나의 대답은 이젠 아냐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나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릴 기다릴 뿐 네, 여기까지 짧게 중간에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아날로그적인 사고나 가치관으로부터 이제 디지털적인 사고로 이렇게 시대가 변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대나 옛날 사람들이 또 이전 사람들이 선배들이 생각했던 그 소중한 가치, 인간다운 삶의 가치라는 것이 과연 변하는 것일까 했을 때는 근본 가치라는 것은 인간성이라는 것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소중한 가치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음속 깊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해철 선배 가수가 노래했듯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관시켜서 우리가 후배 가수인 우리가 김남준, BTS의 RM이 UN에서 했던 연설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서 거기서 정말 나의 정체성에 관한 성찰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And I'd like to begin by talking about myself. I was born in Ilsan, a city near Seoul, South Korea. It is a really beautiful place with a lake, hills, and even an annual flower festival. I spent a very happy childhood there, and I was just an ordinary boy. I used to look up at the night sky and wonder, and I used to dream the dreams of a boy. I used to imagine that I was a superhero who could save the world. And in an intro to one of our early albums, there's a line that says, "My heart stopped when I was maybe 9 or 10. Looking back, I think that's when I began to worry about what other people thought of me and starting seeing myself through their eyes. I stopped looking up at the night skies, the stars. I stopped daydreaming. Instead, I just tried to jam myself into the malls that other people made. Soon, I began to shut out my own voice and start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others. No one called out my name, and neither did I. My heart stopped and my eyes closed shut. So, like this, we all lost our names. We became like ghosts. But I had one sanctuary, and that was music. There was a small voice inside of me that said, "Wake up, man, and listen to yourself." But it took me quite a long time to hear music calling my real name. Even after making the decision to join BTS, there were a lot of hurdles. Some people might not believe, but most people thought we were hopeless. And sometimes I just wanted to quit. But I think I was very lucky that I didn't give it all up. And I'm sure that I and we will keep stumbling and falling like this. BTS has become artists performing in those huge stadiums and selling millions of albums right now, but I am still an ordinary 24-year-old guy. If there's anything that I've achieved, it was only possible that I have my other BTS members right by my side, and because of the love and the support that our ARMY fans all over the world made for us. And maybe I made a mistake yesterday, but yesterday's me is still me. Today, I am who I am with all of my faults and my mistakes. Tomorrow, I might be a tiny bit wiser and be me too. These faults and mistakes are what I am, making up the brightest stars in the constellation of my life. I have come to love myself
for who I am, for who I was, and for who I hope to become. I'd like to say the one last thing. After releasing our Love Yourself albums and launching the Love Myself campaign, we started to hear remarkable stories from our fans all over the world, how our message helped them overcome their hardships in life and start loving themselves. Those stories constantly remind us of our responsibility. So let's take all one more step. We have learned to love ourselves. So now I urge you to speak yourself. I'd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Tell me your story.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hear your conviction.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I'm Kim Namjoon, and also RM of BTS. I'm an idol, and I'm an artist from a small town in Korea. Like most people, I've made many and plenty mistakes in my life. I have many faults, and I have many more fears, but I'm going to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Thank you very much.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아까 신해철 선배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노래 가사를 썼는데, 그래서 김남준이 말했듯이 나의 목소리로 나를 발견하는 이 문제는 결국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나의 몸의 어떤 외모나 나의 키나 나의 몸무게를 발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서 나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추구하는 나의 희망, 나의 꿈, 나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선배인 신해철은 그럼 어떤 또 내용으로 자, 이 나의 가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선배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부의 불꽃 같은 삶도 네 재산 재건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돈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조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맘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런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을 남에겐 감춰왔지. 난 슬플 땐 그냥 맘껏 소리내 울고 싶어. 나는 조금도 강하지 않아. 언제부턴가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지만 우리가 찾는 소중함들은 항상 변하지 않아. 가까운 곳에서 우리 기다릴 뿐. 언제부턴가 네,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의 가치관까지를 우리가 성찰해보는 이 두 가지 숙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그 성찰 내용을 10년 뒤에 나에게 편지로 남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교재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제 1장에 이런 들어가며라는 이 박스 처리된 미리 생각해볼, 예습해볼 만한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나서는 이제 1장 본문을 서술하기 앞서서, 즉 1장의 1절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성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유튜브에 화이트 와일더니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의 예로 들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 삼자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 레밍떼들이 결국은 북극해에 마주하면서 그 절벽에서 모두 떨어져서 그 차가운 바다로 빠지고 마는 이 디즈니가 만든 이 다큐멘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도 과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직접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레밍이 이 북극해를 향해 달려나가서 결국은 모두 바다로 떨어지는, 차가운 바닷물로 빠지는 이 장면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디즈니의 이 다큐를 잠깐 마지막 장면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선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달려나가는 이 레밍이 그 뒤에 또 뒤따르면서 결국 선두 다툼하면서 결국은 그 뛰어나가는데, 이 많은 레밍떼들이 결국 이 차가운 북극해 연안에 도착해서 이 절벽에서 하나 둘씩 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 차가운 물속으로 빠지고 마는데, 저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까는 의심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존 위컴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앞에 놓인 입시 경쟁, 취업, 그리고 승진, 이러한 경쟁 속에서, 무한 경쟁의 현실 속에서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오직 1등만 인정받고,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또는 남들보다 좀 더 이익과 어떤 이권을 향해서 얻기 위해 내달리는 이런 그 경쟁 사회 속에 처한 우리나라의 이 국민성을 보면서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이 조한 위컴 사령관의 눈에는 이 레밍떼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오늘날 사실 모든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 처한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눈앞의 가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진정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그 소중한 의미가 무엇인지 삶에, 이런 것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나서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와 가치와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노래 가사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정보와 같은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눈앞에 보이는 가치만이 진정한 가치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추구하는 그런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정보와 같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들만을 우리가 목표로 같이 경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 있는 그런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하는 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절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사회, 이제 1절 넘어가기 직전에 보면 우리 교재에도 그런 말이 나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 디지털 시대에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런 기술 강국이 됐고, 디지털 문명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앞서다고 봐요. 그죠? 휴대폰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빠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인터넷 속도도 어느 나라보다 빠른, 그죠? 그런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행복 지수를 보면은 후진국보다도 낮다고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행복 지수. 또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지금 몇 년 연속이죠. 계속 거의 뭐 10년 가깝게 계속적으로 지금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들 자살률까지 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삶에서 또 자살을 하는 이런 이유가 뭘까? 그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첨단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스피드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또 뛰어난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기술 문명이 발달한 우리나라 사회가 현대 사회에서 왜 이런 자살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을 느끼는지, 자, 이런 이유를 아무래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자기에게 진정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고 같은 부류의 그런, 정말 통속적인 가치들을 쫓다 보니까 결국 허무함. 그래서 결국은 어떤 꼭두각시 같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회의감을 느끼면서 결국 삶을 포기하고 자살에 이르는 것은 아닐까.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 그래서 이제 오늘 주된 이제 내용이 오늘 1절을 이제 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1절은 크게 세 가지 또 소절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우리 시대의 빛과 그림자, 두 번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비교, 그러니까 어원적인 의미부터 해서 그 본질적인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디지털의 본질이 무엇이고 아날로그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한번 어원적인 의미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계몽과 낭만이라는 이제 이런 주제인데, 그래서 오늘날 디지털적인 이런 사고나 문명, 기술이 결국은 계몽주의적인 세계관, 또 계몽주의 시대의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을 가져왔고, 계몽주의 시대 이래. 또, 그러나 또한 아날로그적인 이런 사고나 어떤 삶의 태도는, 그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 만능으로서의 그런, 1차원적인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고, 머리만, IQ만, 어떤 지적인 지식 정보만이 발달하는 그런 계몽이 아니라 우리가 예술성이나 도덕성이나 이러한 인간의 모든 다면적인 인간의 인품 및 인성이 다 개발되고 말하자면 인간성이 실현되는 그런 깊은 의미에서의 계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낭만주의자들은 이런 초기의 그런 계몽주의를 비판했죠. 과학 만능주의로서의 과학기술 만능주의로서의 이제 계몽을 비판했는데, 그런 낭만주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날로그적인 삶의 태도거나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크게 세 가지 절로 이루어진 1절 시대의 변화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전통적인 아날로그적인 시대에서 오늘날 현대의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절을 보게 되면 우리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소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가 가장, 특히 우리 사회가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우리나라가 또 가장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거의 세계 랭킹 10위 안에는 들으니까요, 그죠? 뭐 그것은 어떤 운동 경기, 올림픽 같은 것만이 아니라 축구나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16강에도 지난번에 들어갔는데, 이런 뭐 그 올림픽을 하면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포츠 문화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뭐 오늘날 뭐 대중문화도 K-팝이나 K-드라마, K-영화, K-무비 이런 것들은 뭐 그 정말 상위권을 모든 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어, 음, 빌보드 차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트에서도 탑을 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대가 뭐 경제력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뭐 수출과 관련된 무역 수지나 또 우리가 뭐 GDP나 또 우리가 이런 국방력도 지금 거의 세계 5위권 안에 든다고 그러죠. 국방력은 뭐 이런 문화, 그다음에 뭐 체육, 그다음에 예술, 대중문화, 그다음에 뭐 경제력,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또 기술적으로도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첨단의 기술이 보급됐고 빨리 발달하고 있는 사회죠. 기술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반면에 그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빛이라는 것은 이런 디지털 기술의 놀라운 성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특징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컴퓨터, 태블릿이라든지 또 스마트폰, 또 이런 등등의 이런 디지털 기기들은 정말 편리하고 또 효율적이며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데이터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정말 빛의 속도로 정보통신 기술을 발달시키고 또
오늘날은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라고도 불려가지고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기기들, 다른 기계들, 다른 제품들과 또 소프트웨어들을 결합해서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구현해내고 있고, 하다못해 뭐 냉장고에도 지금은 컴퓨터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나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이런 첨단 기술들이 결국은 이런 디지털 기술 안에서 얘기되는 오늘날의 이제 말하자면 빛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도 아주 편리하고 이런 신속 정확한 빛의 속도의 이런 정보 통신화된 사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빛의 영역이 결국은 이런 디지털 기술이 오늘날의 지식의 영역이나 경계를 넘어뜨리고 있고 또 모든 이제 산업의 영역과 경계를 넘어뜨려서 결국은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우리 문화의 또한 모든 경계, 기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든 뭐 케이팝이든 우리가 이런 예술 영역에서도 대중문화 같은 영역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보급이 결국 우리 이렇게 우리의 케이팝이나 우리의 대중 K 드라마나 우리가 한류를 세계화시키는데 가장 공헌한 하나의 배경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밑받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의 빛의 측면, 장점, 우리에게 준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속, 정확, 편리,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남는 것이죠. 즉 오늘 디지털 중독의 문제점, 디지털 치매라는 말도 또 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정말 그 게임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 또 뭐 여러 가지 뭐 중독 현상들, 즉 디지털 기기를 손에 놓지 못한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죠? 그건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또 누구랑 만나서든 가족 간에서도 대화는 단절되고 디지털 기기를 보고 우리가 SNS에 빠져 있고 또 유튜브 동영상 보는데 하루 종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해내지 못해서 이런 아날로그적인 어떤 소통이 불가능해서 디지털 게임이나 이런 거는 매우 잘하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그야말로 스테이지를 계속 격파하고 정말 랭킹 뭐 정말 1위, 2위도 할 만큼의 뛰어난 그런 게임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가락 말하자면은 손가락을 통해서 이렇게 터치하고 접속하고 또 클릭하는 이런 능력에서 그렇게 빠르고 뛰어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서툴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럼을 통해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인간관계에서는 우울증, 불안, 또 정서장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심리적 이런 중독 현상들의 이제 많은 이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측면이다. 그것을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에게 주는 플러스적인 요인과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에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제 어원적 개념으로부터 그 본질을 한번 밝혀보자. 디지털이 무엇이고 아날로그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변했다고 했을 때 과거 시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사고는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적인 사고의 특징과 본질은 뭔가를 한번 그 어원적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말은 원래 디지투스라는 라틴 말에서 왔고 이 말은 손가락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의 어원적 의미는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또 손가락을 통해서 셈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데이크라는 말에서 디지투스라는 말은 또 왔다고도 보이는데 이것은 명확히 가리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셈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10손가락을 통해서 10진법 10개까지 그 10자리 숫자를 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10가지 수를 손가락을 꼽아서 결국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디지털이라는 의미였는데 그러나 오늘날은 이렇게 손가락보다도 훨씬 더 오늘날 우리들은 컴퓨터가 더 익숙하고 손가락보다는 훨씬 컴퓨터를 도구로 잘 사용하니까 결국 컴퓨터와 같이 이렇게 0과 1로 명확히 계산해서 단순 명료한 0과 1로 환원해서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재구성해 주는 것. 그래서 이런 컴퓨터의 연산작용, 0과 1로 환원해서 재구성해 나가는 이런 컴퓨터의 계산 능력, 연산작용이 바로
디지털의 본질을 뜻하는 것이 됐죠. 그래서 그 특징이 이제 이렇게 단순 명료하고 아주 분석적이고 계산적인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본다면 디지털에 그 오늘날 그에 반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아날로그적인 사고라는 것은 아나라는 이제 그리스 말은 무엇을 따라서 무엇 뒤에 이런 뜻이 있고 또 로고스라는 말은 말 또는 이치 이런 원리 이런 걸 뜻한다면 결국 아날로그는 아나 플러스 로고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어떤 이치에 맞게 이치를 따라서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이치라는 것이 이제 뭐라자면 어떤 인공적이거나 이런 기계적인 또는 컴퓨터와 같이 어떤 계산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말과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사실 다의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은유나 또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 명료하기만 한 것은 기호지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로고스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로고스라고 할 때 이 말은 오늘날과 같은 어떤 단순 명료한 이런 기호와 같은 그런 의미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줄임말 같은 이제 요즘 MZ 세대들이 많이 쓰는 이 줄임말과 같은 이런 단순한 단순 명료한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비유 그리고 상징 그리고 뭐 은유 또 직유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또 동원해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또 이 세계의 이치를 깊이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깊은 의미를 담은 말을 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어떤 그 중간을 이렇게 생략한다든가 또 단순화시켜서 0과 1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해해서 재구성해 나가는 디지털과 달리 연속성, 그러니까 어떤 흐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과 어떤 그 연속성, 그 중간 단계의 그 과정 전체를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그 과정 전체를 말하자면 그 원리적으로 그 이해하려고 하고 말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아날로그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적인 표현이나 우리가 문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비유, 상징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이런 그 아날로그적인 사고 방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깊은 의미 또 다면적인 어떤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의 특징은 아주 단순 명료하고 분석해서 계산하니까 그것이 장점을 갖는 면이 있죠. 쉽고 빨리 정확히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태를 설명하고 또 이것을 적용하고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건 이제 일종의 인스턴트적인 문화를 낳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아날로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비유나 상징이나 은유나 뭐 이런 표현들은 그러나 이런 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자의 말이나 시인의 말은 언어는 우리에게 어떤 삶에 대해서 또 세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하고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하나의 말하자면 기회를 제공하죠. 이런 아날로그적인 사고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 대비시킨다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우리가 LED라든지 CD 플레이어, DVD 같은 것.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태양빛이나 LP 레코드판이나 우리가 진공관식 어떤 이런 오디오가 아날로그적인 것을 대표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청각으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빛과 소리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디지털적인 빛은 우리가 LED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LED 전등을 우리가 껐다 켰다 하는 이런 스위치의 작동 이게 0과 1로 단순하게 이제 어둠과 빛을 밝혀주는 이제 LED의 어떤 기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옛날 우리가 뭡니까 전구따마 같은 그죠? 그런 이제 그 백열등 그리고 또는 그것과 그러니까 태양빛에 가장 가까운 것이 사실 LED가 아니라 백열등이잖아요. 그죠? 열과 빛을 같이 내는 태양은 열과 빛을 같이 내니까. 근데 LED는 사실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하얀 빛만 내주지 거의. 그러나 노란 이런 그 누런 그 백열등은 빛과 열을 같이 내주는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태양빛에 가까운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날로그적인 어떤 빛이라고 하고 LED 전등을 우리가 디지털적인 빛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소리로 치면 이제 CD 플레이어나 DVD를 통해서 듣는 음악 또 MP3 같은 음악은 아주 기계적인 아주 정확하고 명료한 음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P판이나 진공관식의 오디오를 아직도 선호하는 클래식 애호가들이 많은데 이런 음악 애호가들이 그것은 유려하고 부드러운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어떤 진동을 우리에게 주고 음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현실의 소리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런 LP판이나 진공관식의 이런 앰프를 통해 들려지는 공명이
어떤 디지털 오디오보다 진공관식 오디오가 훨씬 더 고급의 이제 오디오로 아직도 취급받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 그리고 각각의 차이, 각각의 장점이 있고 또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그 원원적 의미를 통해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일기예보가 많이 틀리는 경우를 이제 여기 맨 끝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실 일기라는 것도 우리가 폭풍에서부터 산들바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미풍에서부터 아주 강풍에 이르기까지 이런 자연스러운 태풍과 같은 강풍까지 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바람의 단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떤 디지털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빗줄기의 변화 같은 것, 우리가 아주 그냥 이슬비 같이 내리던 것이 갑자기 폭우로 변하기도 하고 폭우가 다시 이슬비로 변하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정말 아주 아날로그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고, 또 저녁 노을이라든지 아침에 떠오르는 둥근 해가 떠오르는 이런 여명의 이런 빛에 서서히 밝아오는 빛, 서서히 이제 사그라지는 어두워지는 이 빛의 변화도 우리가 디지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아날로그적인 하나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흥과 어떤 여운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많은 또 감명을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현상 안에서도 아날로그적인 이런 바람의 변화, 또 빛의 변화, 노을과 또 이런 아침의 여명과 같은, 또 해질녘과 같은, 또 이런 등등의 또 빗줄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아날로그적인 하나의 그 현상들이고, 이것들이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디지털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기상 예보가 이런 아날로그적인 현상인 일기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몽과 낭만이라는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소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어원적인 고찰을 통해서 디지털의 의미와 아날로그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들의 예와 그 다음에 특징을 이제 비교해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이제 고찰로 넘어가게 되면, 또는 사상적인 철학적인 관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것이 어떤 그 시기에 어떤 또 역사적 흐름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상적인 어떤 조류를 낳았는가, 또 어떤 사상적인 철학적인 어떤 관점과 연결고리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이 매우 또 중요하겠죠, 인문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 인문학이라는 이 과목에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또 현대와 전통적인 특징, 전통이라는 이 시대와 문화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깊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상적인 그 사상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시대적 변화의 특징을 철학 사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또는 사상적인 조류의 흐름을 통해서도, 변화의 흐름을 통해서도 접근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한번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각각 계몽주의는 디지털적인 사고방식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어떻게 아날로그적인 이런 사고, 태도하고 또 연결고리가 매우 깊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럼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계몽주의라고 하면 근대에 발달했던 이제 철학 사조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과학혁명 이후에 나타난 사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근대의 합리론이라고 하는 데카르트나 뭐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나, 또 근대 경험론자라고 하는 베이컨이나 뭐 로크, 버클리 휴움 같은 이제 영국 경험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연역과 귀납이라고 하는 과학적 방법적 기초로 내세웠던 철학자들이죠. 근데 이것은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나온 사조가 바로 우리가 대륙의,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대륙의 합리론, 그리고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론,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인데, 이게 다 결국 연역과 귀납이라는 과학적 방법론을 이제 그 사람들이 확립해 주는 이제 이런 철학자들이었고, 그 사람들 결국 과학혁명 이후에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그것들의 기초가 무엇인가, 도대체 과학적인 사고라는 게 뭔가를 이제 방법적으로 정립해 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과학적 사고라는 것이 바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대륙의 합리론 같은 경우, 데카르트는 이제 수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컴퓨터를 낳은 것인데, 이 디지털적 사고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오늘 계몽주의라는 것은 이런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과학혁명 이후에 나온 철학 사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데카르트 같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죠. 이 사람은 이제 합리적인 사고, 특히 수학적인 이 방법론을 중시했는데, 이런 수학적인 계산의 방법이 바로 이제 디지털적인 사고에서 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또한 수학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와도 밀접하죠. 그래서 수학과 논리학은 매우 밀접한 그 연관을 갖는데, 예를 들면 논리학의 기본 원리는 이제 특히 형식 논리학의 기본 원리는 모순율과 배중률이죠. 뭐 물론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이렇게 세 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모순을 피하는, 그러니까 모순을 배제하는 원리가 이제 모순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에서는 모순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적인 사고를 피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모순율이라는 것은 모순을 배제하겠다라는 의도에서 나온 그 법칙이라고 봐야죠. 모순율은. 그 다음에 배중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간을 이제 배제한다는 것. 결국 모순을 피하고자 하는 사고가 이렇게 이 양가적인 것으로 이제 나눴을 때 그 모순을 피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A 아니면 non A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그래서 A와 non A가 이제 모순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A와 non A 사이에 어떤 중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배중률인데, 이런 이분법적이고 형식 논리적인 사고가 오늘날 0과 1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환원해서 재구성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 0과 1 사이에 어떤 중간은 배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0과 1로 단순하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것을 응용한 게 뭐냐면 뭡니까? 여러분이 보는 시험, 여러분이 학력고사가 아니라 요즘 뭐라고 그러죠? 수능이죠. 수능 시험 볼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동그라미 안에, 박스 안에 채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돌리면 금방 계산이 끝나잖아요. 여러분의 성적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본다 해도 금방 뭐 하루도 안 돼서 그냥 뭐 몇 시간이면 싹 전부 이제 계산이 끝나는데, 이게 그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채워진 것과 안 채워진 것이 0과 1로 이제 이렇게, 그 구분되는 것이죠. 컴퓨터의 그 계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계산되는. 이게 0과 1로 이렇게 분석해서 재구성하는 이런 방식의 사고가 디지털적인 사고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이분법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0과 1이라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모순을 배제하는 0과 1 이외에 어떤 제3의 답을, 그 제3의 어떤 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 논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모순율 또는 배중률에 기초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디지털적 사고의 본질적인 어떤 논리적 측면이라는 거죠. 그 원리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과학기술과 또 기계적인 이 세계관을 낳았다. 이 세상을 이렇게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재구성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날 수학을 방법론으로 하는 물리학과 오늘날의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을 가져온 것이죠. 과학기술 문명을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논리적으로 보면 딱 0과 1과 같은 이런 이냐 아니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이런 방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것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사고해서 추론해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재구성해내는, 자, 이런 명료하게 재구성해내는 이런 사고가 기계적인 모든 사물을 다 기계적, 그러니까 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기계로 파악하는 것이 기계적 세계관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서양 의학은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보기 때문에 결국 복잡한 인간의 정신 문제조차도 결국은 어떤 뭐 두뇌, 어떤 또 뭐 신경, 뉴런, 뭐 이런 신경세포로 환원시켜서 관찰 가능하고 또 계산 가능한 뭐 통계를 잡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는 수치로서 확인 가능한 이런 뇌 또는 뭐 신경세포로 이 정신도 환원시켜서 이해하려고 하죠. 이런 태도가 오늘날 과학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정신과 의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신을 다룬다기보다는 뇌를 다루고 또는 신경세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또는 신경 전달 물질 같은 호르몬을 다루고 있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뭐 깊은 사랑이라든지 또 우리가 희망이라든지 또 어떤 뭐 누군가에 대한 어떤 뭐에 대한 열렬한 이런 열망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작용을 깊이 연구한다기보다는 뭐 뉴런을 연구하고 있고, 무슨 뭐 그죠? 뭐 엔돌핀이 무슨 어떤 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이 뭐니 또는 무슨 그죠?
우리가 뇌를 분석하고 있고 그렇지 또 깊은 의미에서의 정신을 다룬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는가. 오늘날 과학기술이 정신과 의학이라 할지라도 그 하물며 정신과 의학이 그럴진데 우리가 다른 인간의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기존의 기본적인 다른 것들을 다루는 다른 대상들을 다루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관찰 가능하고 계산 가능한 이런 것으로 환원시켜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적인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은. 그래서 세상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낭만주의에 이제 미친 영향으로서의 아날로그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논리학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어떤 변주법 논리하고도 연결이 된다. 우리가 변주법 논리라는 것은 모순을 포함하는 논리라는 거죠. 모순을 포함하고 배제하지 않는 논리죠. 그래서 변주법 논리를 해겔은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이라는 것은 사실 모순이잖아요. 그죠? 동일과 비동일은 모순인데 또 비동일과 동일의 동일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모순의 모순인데 근데 이렇게 모순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변주법 논리는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인간의 우정이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는 것 또는 인간적인 대화라는 것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변주법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 모순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랑을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 누가 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만 했어. 사랑은 슬픈 것이고 사랑은 괴로운 것이고 뭐 눈물의 씨앗이기도 하고 또 사랑은 매우 아픈 것이고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좋은 것, 기쁜 것, 뭐 이렇게만 표현할 수 없고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어려운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죠? 진정한 사랑은 정말 아픔을 견뎌내는 어떤 그런 고통을 또한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간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뭐 단순히 즐거운 데이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맛보기도 하고 또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사랑이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같이 뭐 먹고 다니고 놀고 뭐 영화 보고 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별 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곱씹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남을 갖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제서야 그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또 그 가치를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대화도 그냥 예스맨하고의 만남이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냥 동조만 하는 친구 간의 만남이 그게 대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차이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대화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을 때 그래 그게 맞아 하면 그건 더 이상 대화는 끝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누가 어떤 뭐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옆에서 친구가 아 그래 너는 짜장면 먹고 싶구나. 근데 나는 오늘은 어제도 먹은 중국 음식보다는 약간 그 한식이나 우리 분식을 좀 먹고 싶어. 그런 쪽으로 어떻게 절충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3자나 또는 또 앞에서 짜장면을 고집했던 사람이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분식이나 이런 한식이나 너는 좋아하고 나는 지금 짜장을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 저기 푸드코트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 같이 가져온 거를 가지고 나눠서 뷔페식으로 나눠 먹으면 또 어떠겠니? 뭐 이런 식으로 제3의 안에 도달하는 이런 게 이제 대화지.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너 어때? 그러면 그래 나도 오케이. 이러면 이제 대화는 끝나버리잖아요. 또는 우리가 대화가 정반 합이라고 이제 해겔이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이라는 것은 바로 정반 합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추상화시킨 건데 우리가 정의라는 게 어떤 하나의 주장을 동일성을 갖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나는 짜장면이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글쎄 나는 짜장면은 별로 지금 땡기지 않고 뭐 떡볶이 같은 분식이 땡기네. 뭐 이런 것은 그것과는 다른 차이를 얘기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반정립이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뭐 그러면 우리가 뷔페식으로 가서 푸드코트에서 나눠서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떨까? 이거는 앞에 말한 것과 뒤에 말한 것의 차이를 종합해서 제3의 이제 정립으로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일치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일치가 아니라 짜장
그래 나도 오케이 이런 식의 일치가 아니라 차이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다시 묶어가는 방식의 이런 동일성을 향해 나가는 좀 더 큰 동일성으로 가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의 일치로 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모순을 포함한 변주법적인 대화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 속에서 전개돼가는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변주법 논리는 연속적이고 이런 과정적인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변주법 논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사고와도 연결성을 갖겠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디지털은 중간을 배제하고 0과 1로 모든 것을 환원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반해서 아날로그적인 사고는 변주법적 논리와 같이 어떤 연속성과 중간의 매개 과정을 중요시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유기적인 살아있는 전체의 흐름, 전체성을 모든 그런 중간의 과정 그리고 매개되는 그 연속적인 이런 과정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흐름으로 전체로서 이해하는, 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이 변주법적 논리인데,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아날로그적인 사고, 아날로그적인 우리가 세계관적인 어떤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 아날로그적인 사고에서 이제 예술과 종교의 상징이나 비유 같은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술은 은유나 비유나 상징을 많이 사용하죠. 예술가들은, 시인들이 특히 그렇고, 또 우리가 종교도 사실 어떤 상징이나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비유를 했죠. 많은 비유를 했어요. 그죠? 탕자의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있어요. 그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석가모니도 그렇고, 우리가 유가도 하나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또 종교라고도 볼 수 있다면, 또 도가도 철학이기도 하지만 또한 종교로도 볼 수 있다면 도교도, 우리가 노자나 장자도 얼마나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장자의 나비꿈 같은 비유, 상징도 있고, 그죠? 많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 철학자이자 또 종교 지도자이고 또 예술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이런 사고는 낭만주의적인 철학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실존 철학, 또 비판 이론 같은 현대 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낭만주의 철학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논리를 변주법 논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칸트 이후를 낭만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철학에서는 그 이제 헤겔, 그러니까 피테, 셸링, 헤겔과 같은 이런 철학자들을 우리가 변주법 논리를 전개한 철학자고, 방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낭만주의 시대의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낭만주의는 예술과 철학의 이런 발달을 가져와줘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중간을 배제하지 않고 살아있는 전체의 연속적인 흐름과 연관, 그 매개 과정을 다 중요시해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유기체적인 세계관, 살아있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변주법 논리라는 것은 모순을 배제하지 않고 어떤 차이를 자기 안에서 포섭해서 결국은 일치로 가져가는 이런 이제 논리라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세포라는 것은 생겨나죠, 하나의. 근데 세포라는 것은 세포 자체를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하나의 그 대상으로 본다면, 그 세포라는 하나의 정립이 만들어지고 생겨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체들은 각각 세포가 또 노화되고 또 퇴화되고 또 세포가 사라지고 소멸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낡은 세포가 죽어서 없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세포가 그것을 또 자양분으로 삼아서 또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이라면, 생명체 안에서 세포의 어떤 과정이나 연결고리도, 이런 연속성도 그 삶과 죽음의 그 통일 속에서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세포가 또 노화되고 죽어가고 배설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자양분으로 또 다른 살아있는 세포를 만들어가는 이런 연속성,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삶이 영위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변주법적인 통일성이고 종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전혀 모순적인 것을 우리가 분리시키는 것이 형식 논리지만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전혀 다른 거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 본다면 전체 연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인 아까 변주법 논리가 연속성과 중간 매개 과정을 전부 돌아보고 유기적인 전체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 변주법 논리고 이 아날로그적인 사고 태도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또 낭만주의 철학이고 낭만주의 예술을 나왔다면 우리가 이런 유기적인 그 삶의 과정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삶과 죽음이 혼연일체가 돼서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개체, 하나의 생명체의 개체 안에서도 이러한 세포의 탄생과 또 소멸과 또 다른 새로운 탄생으로 연속돼 가는 과정이지만 또한 우리가 개체 간에도, 그러니까 개체 안에서, 하나의 개체 안에서도 그렇지만 세포들의 어떤 관계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남이라는 것은 또 아이가 태어나면 또 그 노인은 죽음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죽지만 그러나 그 노인이 죽었다고 또 할아버지나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러면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냐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전자와 같은 어떤 유사성을 자기 안에 품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유전자, 돌아가신 분의 유전자가 살아서 다시 이 새로운 생명체 안에서 성장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자식을 낳고 이렇게 자손이 자손을 이렇게 번성해 가는 우리가 이렇게 유전해 가는 이런 과정이 자식을 낳고 이렇게 가족이 이어가는 이런 몇 대째로 가는 이런 이제 생의 이런 과정이 우리가 아까 말한 한 개체 안에서 세포가 탄생되고 다시 그것이 노화되고 소멸되면서 또 자양분열로 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하나의 유기체적인 한 유기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역정이듯이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나 하나의 씨족이나 하나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민족이나 자 이런 그 역사를 보더라도 민족의 역사나 어떤 가족의 역사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또 탄생되지만 또 다른 개체의 소멸을 또 밑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자양분으로 해서 그것이 또 연속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유전자가 또 다시 발양돼서 또 합해지고 종합돼서 더 좋은 어떤 후손으로 또 새로운 이제 세대로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러한 삶이 개체들과 개체들의 연속성의 삶이 또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화도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전통은 그러니까 전통이 이미 과거의 전통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의 자양분 중에 중요한 요소들은 또한 오늘날 새로운 전통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문화의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BTS가 아무리 새로운 하나의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어떤 한이나 우리 민족의 어떤 희망이나 우리 민족의 어떤 낙관적인 해악이나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깊은 정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또 역사를 담아낸 것이 BTS의 어떤 새로운 음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해 가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런 종합의 과정이 과거와 현재를 종합해서 이제 미래가 만들어져가는 이런 연속적 흐름이 변주법적인 어떤 과정이고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가 바로 어떤 정립과 반정립의 종합으로서의 더 고양된 더 높은 차원의 정립으로 나가듯이 역사도 과거와 현재가 결국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서로 말하자면 적대관계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와 다른 현재라고 해서 그러나 우리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전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전혀 다른 것으로 모순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제 디지로그라고 해서 아날로그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어떤 융합으로서 융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더 좋은 미래적인 문화를 또 미래적인 사고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늘날 첨단 우리가 디지털 산업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IBM 같은 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빌 게이츠 또는 우리가 이미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애플의 창업자의 정신이 바로 이런 아날로그적인 요소와 디지털적인 요소를 결합한 디지로그적인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또 인체공학적으로 또 좋은 그런 그 디지털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애플의 정신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계몽과 낭만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철학 사조의 흐름이 계몽과 낭만의 이제 대립 구도가
사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적인 것으로 대별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고방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또한 전혀 별개의 것으로 동떨어진 것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은 융복합이 요구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와 현재 또 이런 디지털 아날로그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 또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이런 요소들을 다 우리가 섭렵해서 이해하고 자기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미래의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좋은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만들어가는데 자양분의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